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냥을 마쳤으니 어서 동굴로 가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냥한 사슴을 메고 동굴로 가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은 추위와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살기에 알맞은 곳이었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떼어내거나 깨뜨려 만든 뗀석기로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잘랐어요. 모두 둘러앉아 고기와 동굴 근처에서 구한 식물의 열매와 뿌리를 먹었어요. 한쪽에서는 불을 피워 동굴 안을 따뜻하게 했지요. 얼마 뒤 동굴 근처에 먹을거리가 떨어지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났어요. 아주 긴 시간이 지나 신석기 시대가 되었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살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어요. 흙으로 빚은 빗살무늬 토기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만들었지요. 청동기 시대의 무덤 고인돌.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이라는 무덤을 만들었어요. 받침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고이고 있어 고인돌이라고 해요. 고인돌은 모양에 따라 탁자 모양 고인돌, 바둑판 모양 고인돌 등으로 나뉘어요. 탁자 모양 고인돌은 받침돌을 세워 죽은 사람을 넣어두는 돌방을 만들고 탁자처럼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을 얹었어요. 바둑판 모양 고인돌은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받침돌을 여러 개 세운 뒤 덮개돌을, 덮개돌을 얹은 것을 말해요. 고인돌 밑에서는 사람의 뼈와 함께 청동기와 석기, 토기 등이 발견되었어요. 한반도에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인천광역시 강화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착하게 사는 법 등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환웅은 쑥 한 다발과 마늘 20쪽을 내밀었어요. 동굴 안에서 100일 동안 이것만 먹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기뻐하며 동굴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러나 곰은 21일 만에 여자로 변했어요. 여자가 된 곰은 환웅과 결혼하여 씩씩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단군 왕검이라 불렀어요. 단군 왕검은 자라서 아사다를 도읍으로 정하고 새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오고 있어요.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삼이라는 식물에서 뽑아낸 실로 만든 삼배옷이나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비단으로 만든 옷에 가죽신을 신었지요. 고조선 사람들은 쌀, 보리, 조, 콩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을 딸 때는 반달 돌칼을 사용했지요. 흙을 빚어 불에 구워 만든 다양한 모양의 민무늬 토기에는 음식을 담거나 곡식을 보관했어요. 또 시루에 음식을 쪄 먹었고
뜨거운 국물을 뜰 때에는 국자를 사용했어요. 동물의 뼈로 만든 칼과 숟가락도 사용했어요. 고조선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보다 땅을 얕게 파고 움집을 지었어요. 둥근 움집뿐 아니라 네모난 움집도 지었어요. 움집 안에서는 음식을 해먹을 때 불을 피우는 화덕도 있었어요. 고조선의 법 8조법. 고조선에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 있었어요. 모두 8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8조법이라고 불려요. 8조법 중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 맞은 집의 노비로 삼고 벌을 면하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는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법을 보면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지요. 고조선에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사형으로 막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도록 했는데 이것으로 곡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 노비가 있던 신분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신라의 박혁거세 이야기.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는 신비한 탄생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주 오랜 옛날 진한 땅에 6마을이 있었어요. 6마을 촌장들은 힘을 합쳐 나라를 세우기로 했어요. 6촌장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도읍을 정할 곳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밝은 빗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정이라는 우물가를 비추었어요. 어서 저곳으로 가봅시다. 우물가에는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촌장들이 다가가자 흰 말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커다란 알이 있었어요. 얼마 후 알에서 건강한 사내아이가 나왔어요. 촌장들은 빛처럼 환하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으로 아이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어요.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나 성은 박이라고 정했지요.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촌장들은 박혁거세를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나라 사로국을 세웠어요. 뒷날 사로국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1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 이야기.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가 놀러 나왔다가 하늘 신의 아들 해모수를 만났어요. 둘은 혼인을 약속했지요. 하지만 해모수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자 유화는 아버지에게 쫓겨나 연못가에서 홀로 지냈어요. 어느 날 부여의 금화 왕이 유화를 발견했어요. 쯧쯧, 이런 곳에서 홀로 지내다니 불쌍하구나. 궁궐로 가자. 그런데 금화왕을 따라 궁궐로 온 유화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화의 배가 불러오더니 커다란 알을 낳았어요. 이 알에서 잘생긴 사내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아 사람들은 그를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어느덧 주몽은 어른이 되었어요. 금화왕의 왕자들이 주몽을 해치려 하자 주몽은 친구들과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땅을 찾아 나섰어요. 이곳이 좋겠군. 여기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겠다. 주몽은
좁은 땅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으로 딴 고를 성으로 삼아 스스로를 고주몽이라 했어요. 백제를 세운 온조, 고구려를 세운 주몽에게는 아들 비류와 온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리가 주몽을 찾아왔어요. 주몽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다음 왕이 될 태자로 삼았어요. 유리가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 고구려에 있을 수 없었어요. 비류와 온조는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을 데리고 남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형인 비류는 미추홀에, 동생인 온조는 위례성에 각각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하지만 비류가 도읍으로 삼은 미추홀은 바닷가 근처여서 물이 짜고 곡식이 잘 자라지 못했어요. 비류가 죽은 뒤 미추홀 백성들은 하나둘 온조가 세운 나라인 십제로 모여들었어요. 온조는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바꿨어요. 백제는 점차 발전하여 큰 나라가 되었어요. 가야의 여섯 왕 이야기. 아홉 촌장들이 다스리는 남쪽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홉 촌장들이 구지봉이라는 산봉우리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이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홉 촌장들은 기뻐하며 사람들과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내려왔어요. 줄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해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6개 들어 있었지요. 며칠 뒤 6개의 알에서 6아이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온 아이를 김수로라고 불렀어요. 6아이들은 자라 6가야의 왕이 되었어요. 김수로가 다스리는 가야는 금관가야로 불렸어요. 김수로의 탄생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오고 있어요. 백제를 발전시킨 근초고 왕. 강한 나라가 되려면 땅을 넓혀야 한다. 백제의 제13대 근초고 왕은 왕이 되자 먼저 혼란에 빠진 남쪽의 나라 마한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백제에 쳐들어온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이때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활에 맞아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백제는 황해도에서 남해안 지역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진출했어요. 근초고 왕은 중국에 사신을 보내 앞선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에는 학자를 보내 한학과 논어 천자문을 전해주었어요. 또 가지가 7개 뻗은 칠지도라는 칼을 내려주었어요. 칠지도를 받은 일본은 백제가 원할 때면 언제든 군대를 보내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땅을 크게 넓혔을 뿐만 아니라 역사책인 서기를 펴내고 왕의 힘을 키우는 등 백제의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넓은 땅을 차지한 광개토 대왕. 18살의 담덕이 고구려의 제19대 왕이 되었어요.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기름진 평야가 있는 남쪽의 백제를 차지할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여러 번 백제를 공격했어요. 결국 백제의 아신 왕은 고구려에 항복했어요. 고구려 군사를 신라에 보내주십시오. 일본의 공격을 받은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광개토 대왕은 5만 명의 병사를 신라에 보내 일본을 물리쳤어요. 그 후 고구려는 신라의 정치에 간섭하였어요.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향했어요. 숙신을 공격해 만주 지역을 차지했고 북서쪽의 요동도 차지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개토 대왕은 40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뒤를 이은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적은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어요. 우산국을 정복한 신라의 이사부.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 신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곡식을 마구 빼앗아 갔어요. 신라 동쪽 바닷가를 지키던 용맹스러운 장군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산국 사람들은 미련하고 사납다고 하는데 그들을 정복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사부는 우산국에 쳐들어갈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라. 나무 사자가 다 만들어지자 이사부는 배에 싣고 우산국으로 향했어요. 나무 사자를 처음 본 우산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동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산국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어서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자를 우산국에 풀어놓겠다. 이사부의 말에 우산국 사람들은 곧바로 항복했어요. 이사부는 싸우지 않고 우산국을 신라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삼국시대의 신분과 생활 모습.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 평민, 노비로 신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신분에 따라 하는 일, 집의 크기와 모양, 입을 수 있는 옷, 음식 등이 달랐지요. 귀족들은 높은 관리가 되어 나란 일을 했어요. 여러 칸으로 지어진 기와집에서 살며 흰 쌀밥에 고기를 먹었어요. 또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옷의 품이 넓고 길이도 길게 만들어 귀족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평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갈대나 볏짚으로 지붕을 얹은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삼배옷을 입고 보리와 조 등의 잡곡을 먹었어요. 평민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거나 큰 공사에도 불려나갔어요. 노비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전쟁에 져서 끌려온 포로나 죄를 지은 사람이 노비가 되었지요. 노비는 주인집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았어요. 물건처럼 주인이 사고 팔기도 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인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은 석가모니가 세운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불교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왕을 부처처럼 섬기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였어요. 소수림 왕 때 중국 전진의 승려가 불경과 불상을 들고 들어와 불교를 전했지요. 그 다음은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침류왕 때 인도의 승려가 백제로 건너와 불교를 전했어요.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제19대 눌지왕 때 불교가 전해졌지만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어요. 제23대 버풍왕 때 이차돈이 왕에게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왕의 명령으로 그의 목을 베자 흰 피가 솟구쳤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버풍왕은 불교를 인정했어요. 불교가 들어온 뒤 삼국은 탑과 절을 세우고 불교를 널리 퍼뜨렸어요. 일본에 전해진 삼국의 문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이웃나라인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었어요. 삼국 중에서 특히 백제가 일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백제의 아직기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왕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왕이는 논어 천자문을 전해주었어요. 그 뒤에도 백제는 승려와 기와를 만드는 와박사, 벽화를 그리는 화사 등 전문가를 일본에 보내 절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일본 호류사의 5층 목탑은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고구려의 승려 해자는 일본 왕자의 스승이 되었고 승려 담징은 종이와 먹 만드는 방법을 전해주고 호류사의 벽화를 그린 것으로 전해져요.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둑을 쌓는 기술을 전해 주었어요. 이처럼 삼국은 한문, 불교, 미술, 건축 등 많은 분야에서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백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무령왕릉. 백제의 제25대 무령왕은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어요. 굶주린 백성을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가뭄이 들어도 농사가 잘 되도록 저수지를 쌓았어요. 무령왕과 그의 왕비를 모신 무덤이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은 벽돌을 쌓아 관 넣는 방을 만들고 천장은 둥근 모양으로 쌓아 올렸어요. 이것은 중국 양나라에서 무덤을 만들던 방식으로 백제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벽돌에는 연꽃 무늬를 새겨 넣어 더 우아하게 만들었어요. 무령왕릉에서는 무덤을 지키는 석수와 금으로 만든 관 꾸미개, 금 귀고리, 금 팔찌 같은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금 장신구들이 나왔어요. 이것들은 백제 사람들의 섬세한 솜씨를 잘 보여주었어요.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신라의 도읍 경주에서는 나무로 관 넣을 방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은 다음 다시 흙을 덮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는 금관 외에도 금으로 만든 장식, 허리띠 등 화려한 금 장신구가 많이 발견되었어요. 신라 금관에는 하늘로 뻗은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있어요. 이런 장식은 시베리아 지역의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북쪽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어요. 또 무덤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유리그릇도 발견되었어요. 유리그릇은 고구려 백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유리그릇은 로마의 유리그릇과 모양이 비슷한데 아마도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해 신라에 전해진 것으로 보여요. 신라 사람들은 북쪽 유목민족의 문화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금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로 화려한 황금 문화도 꽃 피웠지요. 철의 나라 가야. 낙동강 유역에 있던 여러 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 가야를 이루었어요. 6가야는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예요. 처음에는 김해 지역에 있었던 금관가야가 나중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6가야를 이끌었지요. 가야는 철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철이 많이 나왔어요. 가야의 철은 질이 좋아 일본, 낙랑군, 대방군 등에 수출했어요. 가야 사람들은 철을 다수는 기술도 뛰어났어요. 철제 칼과 창, 철제 판갑옷, 철제 투구, 철제 말머리 가리개 등 철로 다양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특히 여러 장의 얇은 철판을 엮어 만든 판갑옷은
솜씨가 좋아야 만들 수 있는 것이었어요. 또 가야 사람들은 철로 낫이나 따비 같은 농기구도 만들었어요. 철로 만든 농기구는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가야 사람들은 철을 사용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여섯 가야가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결국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수나라의 침입과 고구려의 살수 대첩. 612년 중국 수나라 황제가 병사 11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고구려군은 용감히 싸워 수나라 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그러자 초조해진 수나라 황제는 우중문 장군에게 30만 명의 군대로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을 공격하게 했어요. 수나라군이 평양성을 향해 쳐들어오자 을지문덕은 항복하는 채 하며 일부러 잡혔어요. 그러고는 수나라 군의 사정을 알아내어 돌아왔어요. 수나라 병사들은 먼 길을 걸어오느라 몹시 지쳐있고 식량도 부족했지요. 을지문덕은 싸우는 척하며 도망가기를 7번 하여 수나라 군을 더 지치게 했어요. 그리고 우중문에게 수나라로 돌아가라는 시를 지어 보냈어요. 지친 병사로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한 우중문은 수나라로 되돌아가기로 했어요. 수나라군이 살수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강물을 막았던 둑을 터뜨려라! 강물이 순식간에 수나라군을 덮쳤어요. 허우적거리는 수나라군을 향해 고구려군은 화살을 쏘아댔어요. 수나라군은 겨우 2,700여 명만이 살아 돌아갔지요. 이 전쟁을 살수대첩이라고 해요. 신라 젊은이들의 수련단체 화랑도. 신라 진흥왕 때 젊은이들이 모여 몸과 마음을 닦는 화랑도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화랑도는 화랑과 화랑을 따르는 수십 명의 낭도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화랑은 귀족 집안의 젊은이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행동이 반듯한 젊은이를 뽑았고, 낭도는 귀족이 아니어도 될 수 있었어요. 이들은 함께 무예와 학문을 익히고 산과 들을 다니며 씩씩한 기운과 넓은 마음을 길렀어요. 원광법사는 화랑이 지켜야 할 5가지 규칙을 담아 세속오계를 만들었어요. 세속오계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친구는 믿음으로 대하고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하며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화랑들은 이 가르침을 따르며 신라의 용맹하고 지혜로운 신하와 장수가 되었어요. 화랑도는 훗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선덕여왕과 황룡사 9층 목탑. 선덕여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에 시달렸어요.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세우면 신라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승려 자장이 선덕여왕에게 말했어요. 선덕여왕은 자장의 말대로 9층 목탑을 세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신라에는 기술자가 없어서 백제에서 아비지를 데려왔어요. 탑의 기둥을 세우는 날 아비지는 자신의 나라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깬 아비지는 탑의 기둥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든 승려와 힘이 센 장사가 나타나 기둥을 세웠어요. 깜짝 놀란 아비지가 눈을 비비자 승려와 장사는 사라졌고 커다란 기둥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네. 이 탑을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뜻인가 보다.
아비지는 정성 들여 황룡사 구축 목탑을 완성했어요. 선덕 여왕은 황룡사 구축 목탑을 지어 부처의 힘으로 신라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백제의 계백과 황산벌 전투. 백제 의자왕 때 충성스러운 장군 계백이 있었어요. 어느 날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5만 명이 당나라군과 함께 백제로 쳐들어왔어요. 계백이 서둘러 무예가 뛰어난 군사를 뽑았지만 불과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만약 전쟁에 진다면 가족들은 모두 신라의 노비가 될 터. 계백은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베고 죽을 각오로 황산벌로 향했어요. 계백과 백제군은 온 힘을 다해 싸워 거듭 승리했어요. 백제군이 신라군을 몰아내고 있던 때 신라의 화랑 관창이 백제군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계백은 잡혀온 관창의 앳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비록 적이지만 어린 소년이 아주 용맹하구나. 이번엔 살려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관창이 홀로 백제군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계백은 이번에는 관창의 목을 베어 신라군에게 보냈어요. 그 뒤 신라군은 무서운 기세로 백제군을 향해 몰려왔어요. 결국 계백은 황산벌에서 목숨을 잃었고 백제는 신라에 지고 말았어요. 신라는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을까요? 작은 나라였던 신라는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땅을 넓혔어요. 그러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때에 이르러 백제의 잦은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요. 백제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 함께 백제를 공격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뒤 진덕여왕에 이어 왕이 된 무열왕 김춘추는 당나라와 힘을 합쳐 백제를 공격했어요. 신라의 김유신과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는 660년에 사비성을 공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 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그 무렵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나라 안이 어지러웠어요. 결국 평양성이 무너지며 668년에 고구려는 멸망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당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신라는 당나라와 끈질기게 싸웠지요. 마침내 676년 문무왕이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어요. 발해를 세운 대조영.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는 고구려 땅을 직접 다스리려고 했어요.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로 당나라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말갈족과 힘을 합쳐 당나라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어요. 당나라군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자.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당나라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계속 동쪽으로 갔어요. 마침내 동모산 기슭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세웠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당나라와 신라에 맞서 싸워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읍시다. 발해가 세워졌다는 소식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뒤 발해는 옛 고구려의 땅을 대부분 차지하였고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아 강한 나라로 발전했어요. 발해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발해는 선왕 때 크게 발전했어요. 당나라에서는 발해를 바다 동쪽에 있는 번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지요.
발해의 도읍인 상경성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외성과 왕이 살고 있는 궁성, 나랏일을 보던 황성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상경성은 바둑판 모양으로 11개의 도로가 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였어요. 상경에 남아있는 수막새, 석등, 돌우물, 성터 등을 보면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나라와 말갈족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발해는 신라, 당, 거란, 일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거란길, 영주길, 조공길, 신라길, 일본길의 5개 무역로가 있었지요. 발해의 특산물에는 담비가죽, 말, 붕어, 철, 다시마, 자두 등이 있었어요. 그중 담비가죽과 말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지요. 불교를 널리 알린 의상과 원효. 신라 문무왕 때 의상과 원효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불교를 더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 길을 나섰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의상과 원효는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둘은 동굴 바닥에 몸을 누이고 곧 잠이 들었지요. 한참을 자다가 잠에서 깬 원효는 목이 말라 머리맡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원효는 깜짝 놀랐어요. 밤에 마신 물이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거든요. 원효는 마구 구역질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달고 맛있던 물이 썩은 물인 것을 알자 구역질이 나다니. 그래, 세상 모든 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 길로 원효는 신라로 돌아와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어요. 한편 의상은 당나라로가 공부를 한 뒤 신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화엄종을 전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지요. 신문왕과 만파식적 이야기.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죽고 신문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신문왕은 문무왕을 위해 바닷가에 가문사를 짓고 자주 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문사 앞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작은 산 하나를 보았어요. 산 꼭대기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해가 지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신하들의 말에 신문왕은 배를 타고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산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니 갑자기 바닷물이 치솟더니 커다란 용이 나타났어요. 이 대나무는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의 선물이니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요. 용의 말대로 신문왕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천존고에 보관했어요. 바다 건너 적이 쳐들어오자 신문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적의 배가 휙휙 뒤집혔어요. 피리를 불면 나라에 퍼지던 병이 없어지고 가뭄에는 비가 내리고 홍수에는 비가 개었어요. 신문왕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이 피리가 모든 걱정을 잠재운다 해서 만파식적이라고 불렀어요. 만파식적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오고 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불교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중 토암산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대표적이에요.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절로 대웅전 앞에는 불국사 다보탑과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어요. 불국사 다보탑은 나무를 깎은 듯 섬세하고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어요.
불국사 3층 석탑은 석가탑이라고도 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어요.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이에요. 돌을 쌓아 동굴을 만들고 천장을 돌로 둥글게 쌓은 방을 만든 뒤 가운데에 본존불을 놓았어요. 본존불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석굴암은 매우 과학적으로 습기가 조절되도록 만들어져 그 모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었어요. 바다를 지킨 신라의 장보고. 신라 흥덕왕 때 바다를 지키는 장보고가 있었어요. 장보고는 남쪽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당나라로가 뛰어난 무술 솜씨로 무령군 소장이라는 벼슬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장보고는 신라방에서 수많은 신라의 소년이 해적에게 납치되어 노비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군사를 주시면 해적을 모두 없애버리겠습니다.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내주었어요. 장보고는 완도에 성을 쌓고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청해진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장보고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튼튼한 군선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닷길에서 무역선들의 물건을 훔치는 해적들을 모두 무찔렀어요. 그 덕분에 무역선들이 당나라, 신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신라의 골품제.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골품제는 가장 높은 성골부터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으로 신분을 구분한 거예요. 골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고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었어요. 성골과 진골은 왕족이고 6두품에서 4두품은 귀족, 3두품에서 1두품은 평민이었어요. 골품에 따라 사는 집의 크기, 옷의 색깔, 탈 것의 종류 등이 달랐어요. 또 오를 수 있는 관직도 정해져 있어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해진 관직보다 높은 자리는 올라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두품 가운데 가장 높은 6두품 중에는 승려가 되거나 학문에 힘써 학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일신라 말기에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툼이 심해지자 골품제에 불만을 가져 신라의 등을 돌리는 육두품이 점점 많아졌어요.